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근 진보 매체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뜯어보면 의도 없는 단순 실수도 있고 아주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는 정도로는 정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진보 매체가 조력자 역할을 했고 지지자들은 방조자였다는 트라우마가 그 바탕이라고도 하고 그 외에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 있을 겁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진보 매체는 독재와 군사 정권에 부역하던 어영 언론을 비판하며 탄생했습니다. 당시는 부당한 정권을 견제하는 것만으로 기자의 안위가 위협받는 시대였고 정권의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한 기자 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우리 진보 매체의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은 바로 그 시절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정권 비판이 더 이상 비장한 각오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쉬운 일이 되었고 진보 매체는 여전히 같은 직업윤리로 그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보수 정권 10년을 겪고 이제 다시 진보적인 정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 매체가 진보 정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견제밖에 없는 것인가? 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오바마를 공개 지지한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어용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며 기자 윤리를 유지하는 것인가? 완전히 새로운 다중의 시대에 걸맞는 기자 정신은 어떻게 재정립돼야 하는가? 어제 옳았던 직업 윤리는 오늘도 반드시 옳은가? 앞으로 뉴스공장은 이 문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시사인도 고생 중이죠? 네, 저희가 한 1, 2주 후에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서훈 국정원장은 어제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정원 직원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언론사 등을 담당하면서 동향과 정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을 불렀던 기존의 담당 관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큰 조치네요. 예. 근데 이제 담당관 IO라고 불렀죠. 예. 이건 이제 정보 수집의 루트의 하나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IT 시대에 IO가 유일한 정보 수집 루트였을 리가 없죠. 예. 그렇죠. 예. 2014년이었던가요? 그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 RCS 프로그램이죠. 예. 네. 그걸 국정원이 이제 그게 썼다는 건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 개입, 정치 사찰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담당관을 폐지했다는 건데, 그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담당관 폐지는 굉장히 눈에 띄고 쉬운, 물론 쉬워도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눈에 띄어서 확인이 가능한 조치인데. 노무현 정부 때는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후속 조치를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금지된 행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지금 이제 무관용, 예?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네,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무관용. 근데 이제 무관용의 원칙을 알겠는데 금지된 행위를 할 때 잡아낼 수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영역이에요. 어차피 대단히 은밀한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잡아내면 무관용의 원칙을 지킨다 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 사찰을 대상자가 인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불가능에 가깝죠. 예. 경험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불가능에 가까운데. 아, 그건 타고난 촉과 오랜 경험과 관찰력, 집중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 주변의 차에 대해서 평상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정말 관찰력이 필요해요. 예. 스쳐 지나간 것을 놓치지 않는 이와간. 하여튼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 다루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서 이것이 하극상이고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청문회 열자고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장관을 청문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안보자의 코미디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사드 청문회가 외교 파국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도입했던 거니까 사드가. 근데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그 안보 라인 전체가 지금 대상인 거잖아요. 네, 정부에. NSC 멤버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당은 애초 사드 반대 입장이었고, 그죠? 물론 뭐 대선 한 달 전에 잠시 찬성 제스처를 취하긴 했지만, 바꿨죠. 그건 대선 때문이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DJ 대북 정책을 개선한 정당이 글쎄요, 정치적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하간 청문회가 개최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예. 청문회가 안 되면 사법적 조치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바로. 다음 뉴스는요? 네,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때도 거짓 보고한 전력이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이들 사건을 모두 지켜봤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경험이 기인해서 이번 사건을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크게 역정내면서 의지를 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이런 청와대 민정, 비서실장, 주요 요직을 다 거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청와대가 돌아가고 청와대를 상대로 각 부처가 어떻게 때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때로는 누락하거나 속이는지에 대한 경험이 축적돼서 그런지 예민하기도 하고 대응도 되게 대단히 단호해요. 이게 보면 참여정부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작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실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겪었던 분들도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때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 예를 들어서 북한의 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는 김정일이었죠.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유고가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니까 당시 참모정부 때는 이거는 군사작전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미군이 작전권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겠다. 예, 그렇죠. 개념계획 5029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군에서는 미군과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작전 계획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작전 계획이 되면 미군이 다시 군사작전이 되니까. 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군사 작전권이 없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군에서는 그 상황을 미군이 주도하는 상황의 작전 계획으로 미군과 얘기하고 정부에 얘기하지 않은 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군이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폐쇄적이고 전문적인 집단이라 본인 자기들끼리 처리하고 예.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일들이 있긴 있나 봐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드러난 거죠. 이건 왜냐하면 군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니까. 근데 그때 이게 이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네, 2004년 7월 달에 서해상 남북 간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허위 은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북한의 배. 예, 경비정이 NLL을 넘어오자 남한 해군이 경고 사격한 건데 당시 합참에서는 북한 경비정에 경고 방송했지만 응답하지 않아서 사격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네. 청와대에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북한 어선이 아니라 중국 어선이라고 응답을 했는데도 발표를 했다. 예, 내려가는 건 중국 어선이다라고 북한 경비정이 밝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을 이제 수차 겪으면서 이 군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 부처가 불리한 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사한 사건이 초기부터 발생하니까 더구나 사드를 통해서 전이가 아주 크게 처벌받을 거라고 봅니다. 제 예상은 초장에 벌어진 데다가 사안이 너무 큰 데다가 과거의 경험도 있어서
아주 크게 처벌받지 않겠는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처도 있었고. 근데 군에 대해서 민이 통제하는 것, 그것을 군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일벌받게 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다음 뉴스는요? 네, 감사원이 FX 사업에 대한 조사 마무리 단계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주도한 7조 규모 4세대 전투기 사업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FX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빠르면 3개월 안에 감사 결과 나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방산비리의 출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게 핵심 인물이 이제 사드 도입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는 김관진 전 실장. 당시 이것도 벌써 3년 전입니까? 2013년 9월 달입니다. 3년이 넘은 4년 전이네요. 그때 당시 크게 문제됐었거든요. 크게. 왜냐하면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무적 판단을 해서 무기를 수입해야 된다고, 도입해야 된다고. 당시에 그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이었군요, 당시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상한 멘트죠. 군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무기를 도입하는데 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건지, 예? 그 무기의 성능과 가격, 오늘 객관적 수치로 판단해야 되는데 정무적 판단을 표현을 썼고, 근데 정무적 판단이 뭐였는지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리고 나서 수의 계약을 해버렸어요. 예, 로키드 마틴과 수의 계약했습니다. 예, 또 하필 로키드 마틴이에요. 로키드 마틴이 바로 이 사드, 이 사드를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사드가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한 축으로 이제 로키드 마틴과 특수관계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계속 여기저기서 제기해 왔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계약들을 맺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전문 용어가 막 등장해가지고 어떤 사안인지 제대로 시사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끝났는데 뭐 절충무역이니 무역의 방식 중에 특히 문제가 된 거는 이제 핵심 기술까지 다 넘겨준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장 핵심인 기술은 넘겨받지 못하는 계약 조건이어서 예,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됐죠. 왜 이렇게 도입했느냐 이런 무리한 식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사드보다 액수면에서 더 커요 여기가. 예. 훨씬 크죠. 사드는 뭐 이쪽에서 돈을 내라고 해도 1조라면 그때는 7조인가요? 8조인가요? 예, 7조 3천억 원 정도 예산 투입됩니다. 엄청난 사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핵심 기술은 이전도 못 받고 다 이전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하여튼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지나갔지만 다시 감사 결과가 나오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전국 4대강 16개보 가운데 6개보의 수문이 어제 일제에 열렸습니다. 수문이 상시 개방된 건 5년 전 보 준공 이후 처음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를 개방해보자라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농민들은 무더위와 가뭄에 보 개방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뒷부분 농민들이 가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물을 풀어버리면 어떡하냐. 이 대목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게 사실은 4대강 방어 논리 중 핵심이죠. 예, 가뭄을 해결했다고 하는. 저희가 이 대목은 저희가 3부에서 정말 가뭄을 해결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호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가뭄이라 물이 아쉬운데 보호 개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건지 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3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방대한 증인과 촉박한 일정 탓에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사회 심리라는 강행군 일정 제시했지만 박 전 대통령 쪽에서 건강 문제를 꺼내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관련해서 미리미리 예언을 했어야 되는 사항을 몇 가지 놓쳤어요. 아프실 예정이라는 말을 또 못했고 왜냐면은 6개월 구속기간 만료를 보내버리고 일단 풀려나서 재판받는다는 전략
이었을 때 그러면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과거로 생각해 보면 아프실 예정이 다 당연히 등장하고 할 텐데 그리고 존다는 얘기도 못했고 제가 깨알어뒀습니다. 아프실 예정 카드를 다시 꺼내들으셨고 목적은 하나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통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그 증인과 진술한 사람 모두 직접 나오라고 하는 전략. 그거 4개월 만에 못하거든요. 4개월 남았는데. 네, 230명 넘게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그건 되면. 4개월 만에 불가능해요. 4개월 후면 아마 법원에 출퇴근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면에 잡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전략으로 나오면. 실제로는. 아프신데 어떡해요. 다음 수는요. 새누리당이 어제 조원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3개월이라는 중징계 내렸습니다. 조 의원 쪽에서는 징계 사유가 무엇이고 통보받은 것도 없고 소명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서 심의 대상이라는 문자 메시지만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밌는 뉴스네요. 의원이 한 명인데 네, 그 그렇죠. 한 명이, 새누리당입니다. 예, 그 한 명이 대선 후보인데 그 대선 후보를 당원권 정지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럼 당에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당원권이 정지됐으니까. 새누리당은 굉장히 단호하고 절도 있는 정당이네요.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비준한 9개월 만에 파리 기후 협정을 백지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대단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197, 8인, 한 200여 국이 참여한, 거의 전 세계가 참여한 거거든요. 그 중에 미국이 이제 탄소 배출량이 세계 2인가 그래요. 예. 예. 이거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그 석유협회나 이런 곳에서 끊임없이 노벨 해왔거든요. 예, 이해단체가 확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 이해를 대변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기 뭐 국제적 비난이나 뭐 유럽에서 많죠 지금. 이미 1위 국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재빨리 유럽으로 달려가가지고 우리는 지킨다고 EU하고 공동성명 내요. 오늘인가 내일. 그리고 인도가 그 다음인가 그럴 거예요. 인도도 바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다고 총리가 얘기하고 재빨리. 우리도 10위권이거든요. 우리도 이거 성명 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지킨다고. 그러니까 인도, 중국은 이 기회를 외교적으로 자기를 돋보이는 찬스로 여기고 유럽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EU하고 특히 중국은 EU 어디더라? EU 본부. 예, 맞아요. EU 본부에 가가지고 공동 성명을 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빠져나가지만 중국이 그 자리에 여전히 있으면서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메시지를 내는 거죠. 트럼프 덕분에 미국의 이미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빨리빨리 떨어져 가고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부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꾸며낸 거다. 거짓말이라고 했거든요. 하죠. 거짓말이라고. 네. 예. 기후변화 거짓말이라고 중국이 꾸며낸. 우리도 여기 대응해야 된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관심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 성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관용. 근데 이제 무관용의 원칙을 알겠는데 금지된 행위를 할 때 잡아낼 수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영역이에요. 어차피 대단히 은밀한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잡아내면 무관용의 원칙을 지킨다 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 사찰을 대상자가 인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불가능에 가깝죠. 예. 경험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건 타고난 촉과 오랜 경험과 관찰력, 집중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 주변의 차에 대해서 평상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정말 관찰력이 필요해요. 예. 스쳐 지나간 것을 놓치지 않는 이와간. 하여튼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 다루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보고 이건 이제 정보 수집의 루트의 하나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IT 시대에 IO가 유일한 정보 수집 루트였을 리가 없죠. 예. 그렇죠. 예. 2014년이었던가요? 그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 RCS 프로그램이죠. 그걸 국정원이 이제 그게 썼다는 건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 개입, 정치 사찰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담당관을 폐지했다는 건데 그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담당관 폐지는 굉장히 눈에 띄고 쉬운, 물론 쉬워도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눈에 띄어서 확인이 가능한 노무현 조치인데. 정부 때는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후속 조치를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금지된 행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지금 이제 무관용, 예?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네,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반드시 옳은가? 앞으로 뉴스공장은 이 문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시사인도 고생 중이죠? 네, 저희가 한 1, 2주 후에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서훈 국정원장은 어제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정원 직원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언론사 등을 담당하면서 동향과 정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을 불렀던 기존의 담당 관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큰 조치네요. 예. 근데 이제 담당관 IO라고 불렀죠. 예.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근 진보 매체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뜯어보면 의도 없는 단순 실수도 있고 아주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는 정도로는 정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진보 매체가 조력자 역할을 했고 지지자들은 방조자였다는 트라우마가 그 바탕이라고도 하고 그 외에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 있을 겁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진보 매체는 독재와 군사 정권에 부역하던 어영 언론을 비판하며 탄생했습니다. 당시는 부당한 정권을 견제하는 것만으로 기자의 안위가 위협받는 시대였고 정권의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한 기자 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우리 진보 매체의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은 바로 그 시절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정권 비판이 더 이상 비장한 각오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쉬운 일이 되었고 진보 매체는 여전히 같은 직업윤리로 그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보수 정권 10년을 겪고 이제 다시 진보적인 정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 매체가 진보 정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견제밖에 없는 것인가? 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오바마를 공개 지지한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어용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며 기자 윤리를 유지하는 것인가? 완전히 새로운 다중의 시대에 걸맞는 기자 정신은 어떻게 재정립돼야 하는가? 어제 옳았던 직업 윤리는 오늘도